여봐, 김천에서 주인이 한여를 데리고 살다가 사건이 생겼어. 남다란 치사예요. 하녀 따위에 흥미를 가져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부부 생활을 봐도 절반은 한여한테 맡기고 있거든. 식성을 맞춰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채취가 밴 옷을 빨아주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맞아주고 언제나 한여를 손댈 곳에 놔두고 있단 말이야. 여보세요. 신성한 가정에서 그런 말과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창 97년이었죠. 그때 이제 김기영 감독님이 이제 재발견되고 사람들이 이제 회고전 막 화제가 되고 우리한테도 이런 감독님이 있었다. 막 그래서 유명해지고 계셨을 때 부산에 이제 초청이 되셨어요. 어,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반드시 영화를 봤냐고 물어보고, 봤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사인을 해주신다고, 예,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현실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참 독특하신 분이구나. 뭐랄까, 의지가 확고하신 분이구나. 예. 이렇게 사인을 딱 봤는데 손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손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마당새의 손? 아무튼 그 진짜 그 원초적인 손이란 느낌이 드는 듬직한 손으로 필체를 딱 쓰시는데 이게 사인이 아니라 무슨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김기영이라고 딱 쓰시는데 하나의 어떤 회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한동안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뵙는 순간 일단 딱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앉아서 뭐 저도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다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더라고요. 갑자기 딱 하시더니 영화 내면 집 팔아야 돼.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고집스럽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런 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뭐 스텝이나 배우들하고 계속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얘기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 갈까?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아마도 조 감독이신가 본데 그때 신작 준비를 하셨던 것에 시나리오가 출판돼서 나온 것인지 새빨간 표지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그렇게 건네주세요. 보니까 빨간색 표지에 그게 햇수가 붙은 무슨 화녀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칸네 영화제 이렇게 본격 진출 예정작 류의 문구가 있었어요. 새빨간 거에 까만색으로.
그 처음 뵌 거는 97년도 서울 단편 영화제에서 김경 감독님이 심사위원장을 하셨고 저는 이제 거기 간과 감자라는 단편을 제가 폴란드에서 만들었던 단편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는 감독으로 젊은 감독으로 참가를 했었었죠. 근데 거기서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상영되고 그다음에 영화제가 끝난 후에 김기현 감독님과 따로 뵌 적이 있어요. 김기현 감독님께서 이렇게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뵀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악녀라는 작품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그 몇 말씀 하신 거는 말씀은 기억 못하지만 이거 죽이는 거 될 거야. 이거 알아? 야, 곧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영화 나오면 다 쓰러져. 이런 유의 멘트들을 몇 마디 하셨죠. 예, 그냥 그러고 있었죠. 제가 그때 20대 중후반 뭐 그럴 때였으니까 그 젊은 감독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극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미술 쪽과 뭐 여러 가지 영상 쪽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조감독으로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되게 작은 조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역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제안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배우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감독님 제가 배우는 잘 못하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조 감독은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막내 때부터 좀 연세가 있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충무로 크루들을 만나면 항상 그 김기현 감독님과 일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곤 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되게 요약해 보면 아주 이기적이다. 당신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모든 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일하는 것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든 감독이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보셨어요. 영화를 그 당시에 나왔던 거의 모든 영화를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하는 영화든 비디오든 근데 그 영화 뭐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이 영화는 이래서 좋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액션 영화까지도. 닫지마 아리아 피도 눈물도 없이와 아란 음악 감독을 했던 한재권 음악 감독이 김기현 감독님을 만났대요. 영화 음악 때문에. 근데 그때가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이제 등장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자기는 그 노인네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막 걱정을 하고 갔는데, 1시간을 만났는데 1시간 동안 그 힙합 음악 얘기만 하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 요즘 음악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있대요. 그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여관을 잡아두시고 거기서 대본 수정 작업과 콘티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관방에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 게 방이 굉장히 좀 허름했어요. 굉장히 허름하고 감독님이 조그마한 책상이 있었고 이렇게 엎드려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다리를 좀 저셨던 거 그걸 그렇게 기억이 나요. 몸이 아주 건강하신 상태는 아니셨는데 콘티 작업을 했던 게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줄을 치시면서 자기 그 대본과 그 콘티 작업을 했던 그런 그 현장이 되게 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막연히 김기현 감독님 영화를 보지 않으면서도 갖고 있었던 일종의 선입견은 강하다, 세다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글을 통해서 봤거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텐데 근데 뭔가 하여튼 느낌이 되게 물론 이제 그런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지만 사람 자체의 느낌은 되게 쓸쓸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감독으로 산다는 게 저렇게 강하게 살아도 쓸쓸한 일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인상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너무나 천진난만한 한 아이나 친구 같았어요. 저야말로 계속 진행 중인 영화 감독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저는 김기현 감독님 영화 제일 처음 본 게 제 기억은 그 하녀가 아니라 환여. 예. 윤여정 선생님 하고 남궁원 선생님이시죠. 예. 주연하셨던 환여를 제일 처음 봤고요. 비디오 가게에 그 프로테이프로 출시된 그 환여 테이프가 의외로 샵마다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제가 그 테이프를 입수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취미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황학동에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거기 가면 헌 잡지, 옛날 책들, 그다음에 그 LP판이나 백판들, 또 무슨 2,500원 가격에 그 출시된 프로테이프들을 막 팔던 비디오샵들이 막 있었어요. 도매상 비슷한. 거기 가서 그 희귀한 그 뭐랄까 시네마데크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들이 그런 데서 이제 먼지 속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박찬욱 감독님 연출부를 할 때 그 환여, 그 윤여정 씨가 나왔던 환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놀랐어요. 저때 저런 영화가 있다니. 막 일단은 그 환여 보면 이야기 자체가 뭐 이렇게 딱 뭐 진짜 빈틈이 없잖아요. 2,500원 주고 샀던 그 하녀의 리메이크 버전 환여, 윤여정 선생님이 그 청룡상 신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는 대종상인가? 어쨌든 그게 저의 첫 경험이었고 그때 충격은 아주 생생했었죠. 남궁원 아저씨가 막 노래 이상한 노래 부르고 뭐 막 이런 거 사랑 뭐 이러면서 막 피아노 치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후지다 뭐 이러면서도 하여튼 그 너무너무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한여는 저는 그 벽의 질감이 참 독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벽을 이렇게 회칠한 벽 같은데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 한여가 사는 방과 그다음에 그 주인집 아저씨가 사는 그 피아노 연습을 하는 공간이 그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테라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안의 공간 구조 자체를 그 만들어 놓은 게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1층에서 그 부부가 자는 침실 같은 경우는 그 미닫이 유리문으로 마치 이제 그 문을 열면 좀 되게 긴 뭐 어떤 이제 거실 리빙룸 같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여닫이 문을 열면 이제 거기 바로 이제 침대가 딱 보이는 그런 공간이라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 피아노 교사가 이제 대중가요 작곡가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77년도에 환여가 더 재미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그 시대성보다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저한테 인지가 있는 배우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것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보면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전체 흐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이물스럽지는 않거든요. 그 영화가 큰 화면에서 극장으로 봤으면 더 좋았겠죠. 피아노를 만지지 마라. 여보,
미쳤니? 뭐 잘못됐어요? 다시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너무해요. 당신도 그만둬. 진짜. 말해두지만은 쪽지 같은 보내지 말란 말이야. 집에서 통화하는 척을 하셔야죠. 전 아주머니하고 한 자리에서 주무시는 거 보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보? 아니 너 미쳤니? 기세 여보. 알았지. 다시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라. 당신 너무해요. 당신도 그만둬. 탑인데. 남궁원 선생이 이렇게 실수로 컵에 있는 사이다를 흘리죠. 그럼 그거를 행주로 쓱 닦은 윤여정 여사가 그 닦은 행주를 다시 유리컵에 짜서 마시라고 주면서 마침내 하룻밤 잔 식모인데 거기서 그 남궁원 선생님이 거기서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그 김기현 감독님 대사 톤으로 리액션을 하는 그 시퀀스 정말 압도적이죠. 그 장면은 정말 오마주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비슷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다 장면. 네. 마지막 장면에서 그 와이프가 이제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이제 하이힐이 흘러가서 그걸 주스러 가고 그때 이제 그 호스테스 술집 종업원이었던 그 여자가 우산을 받쳐주면서 두 여자가 이제 거의 의지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도시로 다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 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거는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질타뿐만이 아니라 결국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국외 사회의 한계 그리고 그것이 주는 되게 억압과 위선들에 대해서 까발기면서 여성들끼리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깔아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앞서간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 82에서는 뭐니 해도 나중에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음독을 하고 그 계단을 내려갈 때 이렇게 막 다리를 붙들고 조강지처 옆으로 가겠다고 막 그 남편이 갈 때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붙들고 같이 내려가면서 머리를 그 계단에 쿵쿵쿵쿵 찍고 가는 그게 아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화 시작부터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너무 낯선 영화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장면에서는 진짜 완전히 두 손 들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금도 섬뜩할 정도로 막 도발적으로 해주셨어요. 막 담배 피다가 막 칼 들고 막 쥐약 바꿔치기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좀 너무 악녀로 그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남자는 그 사이에서 그 여자가 공포의 대상이면은 남자는 그것을 이제 공포로 받아들이는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지.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을 그려서 아내한테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막. 남녀 구분은 일단 확실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여자를 애기집으로 환원해서 보는 그리고 남자를 그런 여자의 뭐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시각도 뭐 그런 영화가 여러 편 만들어진다면 참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겠지만 굉장히 신선했고 접하기 힘든 것이었고 그런 시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고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걸 볼 때도 아, 이 사람이 참 또라이다. 자, 어린애들은 훈련 시간이에요. 자, 옳지, 착하지. 자, 어린애 옷을 입고 자, 모자에 자, 턱받이 자, 아 해요. 옳지. 그때 또 90년대 초반에 되게 그 한국에서 유행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컬트라는 단어였는데 그렇게 막 좀 엉성한 것 같고 못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그 김기영 감독의 영화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 김기영 감독님의 영화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대의 흥행 감독이셨잖아요, 김기영 감독님은. 그러니까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저렇게 개인적인 취향치고도 굉장히 희한한 취향을 가지고 당대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당시 모든 한국 영화들 다 표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김기영 감독 영화만이 그 무엇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또는 한국 사회 이 안에 부패해 갖고 썩어 있는 어떤 냄새들을 김기영 영화만이 그때 풍기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우리 인간의 그 창자 속에 창자를 딱 까자마자 나는 그 더럽고 역겨운 냄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 김기영 영화만이 그 시궁창 냄새 이런 걸 계속 풍겼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그 공허되고 그 용기를 이제 받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한국 영화 달랐다는 기억이 나요. 뭐냐면 그 내가 보기 싫어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당시 한국 영화는 내가 그 어른들이 못 보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는 싫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했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눈을 많이 감게 만들었었고 뭐 쥐잡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여튼 화면 속에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잡고 있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여주고 특히 여자를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드라마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아닌 것들이 이미 영화 속에서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 자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새롭고 충격적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해도 했었네 그것도 한국에서 옛날 영화를 되게 촌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그거는 되게 저한테는 정서적으로 되게 큰 쇼크였었어요. 이야기 자체도 되게 단순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물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과장되고 근데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분의 독특한 시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식동물 같은 경우를 봐도 초반에 등장하는 그 칠판 뭐 이렇게 뭐 약간의 무슨 아담과 이브 설화 같은 걸 제 생각엔 감독님이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기가 그리셨는데 그런 그 자기만의 필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 속에 보면 그 집에 거울에 약간 스테인 글라스 같은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미우니까 앉을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최초로 미술로 얘기를 진행한다라는 이미 그런 어떤 미술과 이미지로 주제를 대신해서 전하는 영화를 장학년에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뭐 화녀를 보니까 상당한 어떤 그런 그로테스크한 어떤 그 미술 세계가 그 안에서 펼쳐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은 어쨌든 어떤 그런 영화적 유전자들을 이렇게 조금씩 하나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빠 내려와요. 왜 이래? 오빠 내려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교도소 철문을 사이에 두고 둘이 마지막에 이렇게 꼭 손을 잡고 싶은데 벽이 가로막혀 있고 그 벽은 곧 사회의 편견이나 또는 통념의 벽일 수도 있고 제도의 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벽들을 사이에 두고 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보면서 정말 그 표현 방법이나 장소는 조금 바뀌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공통점을 좀 느끼긴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고려장을 보고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의 아주 추악한 본성들을 아주 진득하게 성찰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놀랐고, 또 이제 몇몇 장면들은 예를 들어서 세트 아니면 뭐 과장된 연기 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요, 되게 옛날 영화지만 아주 좀 새로워 보이고 놀라운 데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제 영화 혈애노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여기 작품 연보를 보면 사실 제가 앞으로 할 영화들이나 또는 하고 싶었던 영화들의 몇 편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제가 TV 다큐멘터리 때 다뤘던 소재고, 그래서 꼭 나중에 영화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영화고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김기현 감독님 영화, 옛날 영화에서부터 김기현 감독님이 경고해 오신 우리 사회의 어떤 면들이 이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좀 슬프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선각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꽃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꽃섬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여자하고 낙태한 여자애하고 그다음에 우연하게 노인을 죽이게 된 여자가 미지의 섬인 꽃섬을 찾아가는 얘기고, 그것도 자살 중독자와 공해 강박증 환자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갈 데가 없는 여자가 미지의 섬인 토끼섬을 찾아가는 얘기다. 근데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비슷하다는 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인공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미지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재미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나 혼자 어떻게 살라.
정길성 감독님의 어떤 자연을 담는 어떤 아름다운 풍광 같은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었고, 뭐 이하시 씨는 뭐 너무나 어떤 그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마스크였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도 잊을 수 없었고, 남자 주인공인 김정철 씨도 너무나 그런 어두운 그 표정과 그 되게 염세적인 분위기로 연기했던 것도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제가 괴물을 찍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실수한 건데 그 할머님 연기자 한 분을 캐스팅을 했었는데 짧게 딱 2샷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여도에서 그 주조연을 하셨던 손자 영자 손자인가? 그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찍을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군중신이고 막 사람 많이 나고 그래서 모셔다가 한 2샷만 빨리 찍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또 지치실까봐 빨리빨리 찍고 잘 들어가시라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저와 김기영 감독님이 같은 배우를 놓고 연출을 한 그 작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록 조금 나오셨지만 그 뒤늦게 막 전율이 일면서 이럴 수가 그분을 그냥 보냈다니.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좀 더 일찍 파악을 했었으면은 그분 이렇게 같이 그 현장에서 뭐 밥차에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이것저것 또 붙잡고 여쭤봤을 텐데 이여도 때 김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부터 해가지고서는 그게 너무 아까웠고. 박찬욱 감독님한테 그것도 들은 얘기 같은데 윤여정 여사가 데뷔작을 김기영 감독하고 하는 바람에 이거는 배우로서는 어떻게 보면 불행인 것이 그 다른 감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감독 취급을 이렇게 왔다 가도 아니 김기영하고 일을 했으니 어떤 누가 이렇게 뭐 성에 차겠어요. 근데 그게 참 그걸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그 참 모르겠는데. 완전 범죄야. 초보 운전으로 밤길을 달렸으니까. 죄 없는 새 어린이가 죽을 줄은 몰랐어. 15초 부산물이야. 그 윤여정 씨가 이제 하는 말에 의하면 자기는 김기영 영화를 찍을 때 정말 이상한 남자였다는 거지. 어? 자기는 뭐 찍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은 꼭 그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게 그 세세하게 지시를 하고 별 징그러운 씬들을 다 개발해서 하는데 정말 이 남자가 뭘 찍는지 몰랐고 작품에 대한 뭘 하는 건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위대한 감독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표피적이지 않고 되게 그 깊고 복잡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런 인간들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참 너무너무 슬퍼.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너무 그냥 젊은 꼬마였었고 너무 그 토라지고 뭐 짜증나면 집에 가버리고 뭐 이러는 그 애 수준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외롭게 작업을 한 작가였었다는 거를 나이가 들어서 느끼고 돌아가셨을 때 되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 꼭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김기영 감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집에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때 일면식이 있었을 뿐이긴 하지만 병원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건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연출배들 데리고 그때 같이 한번 갔었는데 그런 여기에다 앞뒤로 뭐 하여튼 그런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그래서
되게 뭐 영화 사적인 의미 내지는 뭐 되게 이렇게 좀 학구적인 의미를 떠나서 저는 그냥 사람 내지는 그분이란 그 존재감 자체에 대한 어떤 이렇게 체감이 높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신문을 읽었던 순간에 장면이 되게 생생하게 나요. 그것도 너무 그분,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 사모님도 같이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 그 김경호 감독님의 여러 수없이 많은 영화의 실질적인 제작자를 하셨다고 제가 이제 들었었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무튼 미안한 기분과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거 있잖아요. 되게 이건 꼭 영화에서 그 어떤 캐릭터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묘사할 때 그럴 것 같은 끝인데, 그러니까 기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엔가 베를린 영화제 이제 제가 낮은 목소리 1편과 2편이 초청이 돼서 갔었을 때 김경 감독님 회고전이 있었어요. 이제 영화제 사람들은 굉장히 쇼크를 먹은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공포 영화를 본 직후의 분위기였어요. 영화 시작 전 분위기가. 관객들이 뿔레뿔레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 나와서 프로그래머가 이분이 뭐 돌아가셨고, 자세하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당시 김경호 감독님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어떤 평생 미친 듯이 그러니까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영화를 만드시던 분의 어떤 한 영화 감독의 그 말년의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막 채찍질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성공할 수만은 없지만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좌절하지 않고 달려야 되는 게 저의 숙명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근데 김경 감독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뭐 돌아가기 전까지 막 악녀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건네 듣거나, 그다음에 그분이 시나리오 서문에 이렇게 뭐 쓰신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용기를 얻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닮은 모습이 있다기보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역할 모델의 한 유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경호는 지금 살아계시거나 네. 잠깐 환생하셨거나 네. 이럴 때면은 혹시 물어볼 수 있는 뭔가를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일단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시나 여쭤보고 싶고요. 네. 식욕과 성욕 중에 어떤 게 더 강하신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냥 집안이나 가정생활 같은 거를 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녀처럼 이렇게 대박 영화도 꽤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는 또 사모님께서 어느 정도 기뻐하셨는지.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했던 어떤 지점에 당신들은 어떤 그 억울하고 분한 게 있었는가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영화사를 차린 거 후회하시는지 아니면 차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인지. 왜 자기 작품을 그렇게 여러 번 리메이크를 하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당대 가장 예쁘고 스타인 여배우를 기용을 해가지고. 이화시 씨라고 작업할 때 어떠셨나? 이화시 여사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한 외모와 분위기를 풍기시잖아요. 그 다음 60, 70년대 한국 여성하고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캐스팅 내지는 처음 작업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는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어떤 그 큰 에너지가 일종의 그 마초이즘으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기질이 있으신 건지. 부인이 그 치과 의를 하셨는데
가끔 병원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린 적도 있는지. 그런 이제 철학이나 세계관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 어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쁨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질문해보고 싶다. 지금 무덤에 계실 때 그 이제 감독님의 영화가 컬트 영화라고 분류가 되는데 기분 어떠세요? 이런 것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뭐뭐는 뭐뭐한다, 뭐뭐했다. 그 말투는 기원은 어딘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엄마 밥이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네. 맞네요 참. 그건 저한테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창작하는 게 이렇게 계속 앞으로 힘들지, 예, 그런 것도 궁금하고, 조금은 더 나아질지, 예, 그런 것도 궁금하고, 나중에는 좀 더 너무 집착하지 않고 좀 자유로워질지, 예, 그런 경지로 가고 있는 건지 뭐 뭔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그건 특히나 김기영 감독님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기영 감독님 했을 때 떠오르는 그 포트레이트 얼굴 같은 그런 분들, 그 하여튼 고집으로 그렇게 똘똘 뭉치고 뭔가 이렇게 설설설설 유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끌어내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지를 옆에서 보고 싶고 쫓아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궁금한 것보다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10분, 20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는 덜 하잖아요. 근데 이 김기영 감독님 영화를 보면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시고, 그리고 주위에서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정말로 좀 알고 싶은, 궁금해하고, 그리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감독님 맛있는 거 뭐 드시고 싶으냐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쭤보고 싶고요. 뭐가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거 꼭 사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악녀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 어떻게 끝내시겠습니까 여쭤보고 싶고. 네, 그런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마침 감독님의 밑에 집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리를 떨어지면 한 15m, 20m 정도. 근데 이제 저 공교롭게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날인데 아주 막 눈이 진짜 그 겨울에 눈이 너무나 막 그렇게 많이 올 때였어요. 근데 그 해화동 로타리에 그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 건너편에 제가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내려왔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뭘 가지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김기영 감독님이 눈이 펄펄펄펄 내리는 날 집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막 그 길이 미끄러워서 그 이제 그 풍채분이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근데 되게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재촉하는 발걸음으로 막 집으로 가시는 것을 뵀어요. 그래서 내가 뛰어가서 이제 모시고 갈까 또는 모시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안부 인사를 전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멈칫 이렇게 그분 뒷모습을 봤는데 저 엄청 눈이 막 내리는 날 그분의 막 이렇게 되게 불안하게 그리고 되게 재촉하듯이 빨리 가시는 그분 뒷모습이 김기영 감독님의 어떤 그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장면 보고도 되게 강렬한 마지막 뒷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그 앞을 이제 차를 몰고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되게 막 물이 막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빙판이 될 정도로 물이 그 골목에 쫙 이렇게 그 도로 앞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빙판길이 됐나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그 대문이 시커멓게 탄 것을 그날 봤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김기영 감독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런
인상과 추억이 있어요. 여봐, 김천에서 주인이 한여를 데리고 살다가 사건이 생겼어. 남다란 치사예요. 하녀 따위에 흥미를 가져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부부 생활을 봐도 절반은 한여한테 맡기고 있거든. 식성을 맞춰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채취가 배옷을 빨아주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맞아주고 언제나 한여를 손날 곳에 놔두고 있단 말이야. 여보세요. 신성한 가정에서 그런 말과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창 97년이었죠. 그때 이제 김기현 감독님이 이제 재발견되고 사람들이 이제 회고전 막 화제가 되고 우리한테도 이런 감독님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유명해지고 계셨을 때 부산에 이제 초청이 되셨어요.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반드시 영화를 봤냐고 물어보고 봤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사인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현실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참 독특하신 분이구나. 뭐랄까 의지가 확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사인을 딱 봤는데 손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손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마당새 손? 아무튼 그 진짜 그 원초적인 손이란 느낌이 드는 듬직한 손으로 필체를 딱 쓰시는데 사인이 아니라 무슨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김기영이라고 딱 쓰시면 하나의 어떤 회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한동안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뵙는 순간 일단 딱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앉아서 뭐 저도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다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더라고요. 갑자기 딱 하시더니 영화려면 집 팔아야 돼.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고집스럽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런 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뭐 스텝이나 배우들하고 계속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얘기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아마도 조 감독이신가 본데 그때 신작 준비를 하셨던 것에 시나리오가 출판돼서 나온 것인지 새빨간 표지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그렇게 건네주세요. 보니까 빨간색 표지에 그게 횟수가 붙은 무슨 화녀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문구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칸네 영화제 이렇게 본격 진출 예정작류의 문구가 있었어요. 새빨간 거에 까만색으로. 그 처음 뵌 거는 97년도 서울 단편 영화제에서 김기영 감독님이 심사위원장을 하셨고 저는 이제 거기 간과 감자라는 단편을 제가 폴란드에서 만들었던 단편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는 감독으로 젊은 감독으로 참가를 했었었죠. 근데 거기서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상영되고 그다음에 영화제가 끝난 후에 김기영 감독님과 따로 뵌 적이 있어요. 김기영 감독님께서 이렇게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뵀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악녀라는 작품을 준비하셨거든요. 그 몇 말씀 하신 거는 말씀은 기억 못하지만 이거 죽이는 거 될 거야. 이거 알아?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영화 나오면 다 쓰러져. 이런 류의 멘트들을 몇 마디 하셨죠. 그냥 그러고 있었죠. 제가 그때 20대 중반, 중후반 뭐 그럴 때였으니까 그 젊은 감독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극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미술 쪽과 뭐 여러 가지 영상 쪽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조 감독으로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되게 작은 조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역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제안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배우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감독님 제가 배우는 잘 못하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 감독은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막내 때부터 좀 연세가 있는 경험이 풍부한 충무로 크루들을 만나면 항상 김기영 감독님과 일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곤 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되게 요약해 보면 아주 이기적이다. 당신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모든 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일하는 것은 정말 그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든 감독이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보셨어요. 영화를 그 당시에 나왔던 거의 모든 영화를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하는 영화든 비디오든 근데 그 영화 뭐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이 영화는 이래서 좋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액션 영화까지도. 닫지 마리아 피도 눈물도 없이와 아란 음악 감독을 했던 한재권 음악 감독이 김기현 감독님을 만났대요. 영화 음악 때문에. 근데 그때가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이제 등장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자기는 그 노인네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막 걱정을 하고 갔는데, 1시간을 만났는데 1시간 동안 그 힙합 음악 얘기만 하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 요즘 음악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있대요. 그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여관을 잡아두시고 거기서 대본 수정 작업과 콘티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관방에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 게 방이 굉장히 좀 허름했어요. 굉장히 허름하고 감독님이 조그마한 책상이 있었고 이렇게 엎드려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다리를 좀 저셨던 거 그걸 그렇게 기억이 나요. 몸이 아주 건강하신 상태는 아니셨는데 콘티 작업을 했던 게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줄을 치시면서 자기 그 대본과 그 콘티 작업을 했던 그런 그 현장이 되게 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막연히 김기현 감독님 영화를 보지 않으면서도 갖고 있었던 일종의 선입견은 강하다, 세다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글을 통해서 봤거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텐데, 근데 뭔가 하여튼 느낌이 되게, 물론 이제 그런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지만 사람 자체의 느낌은 되게 쓸쓸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감독으로 산다는 게 저렇게 강하게 살아도 쓸쓸한 일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인상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너무나 천진난만한 한 아이나 친구 같았어요. 저 주야말로 계속 진행 중인 영화 감독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저는 김기현 감독님 영화 제일 처음 본 게 제 기억은 그 하녀가 아니라 환여. 예. 윤여정 선생님 하고 남궁원 선생님이시죠. 주연하셨던 환여를 제일 처음 봤고요. 비디오 가게에 그 프로테이프로 출시된 그 환여 테이프이 의외로 샵마다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제가 그 테이프를 입수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취미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황학동에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거기 가면 헌 잡지, 옛날 책들, 그 다음에 그 LP판이나 백판들, 또 무슨 2,500원 가격에 그 출시된 프로테이프들을 막 팔던 비디오샵들이 막 있었어요. 도매상 비슷한. 거기 가서 희귀한 그 뭐랄까 시네마데크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들이 그런 데서 이제 먼지 속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박찬욱 감독님 연출부를 할 때 그 환여, 그 윤여정 씨가 나왔던 환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놀랐어요. 저때 저런 영화가 있다니. 막 일단은 그 환여 보면 이야기 자체가 뭐 이렇게 딱 뭐 진짜 빈틈이 없잖아요. 2,500원 주고 샀던 그 한여의 리메이크 버전 환여, 윤여정 선생님이 그 청룡상 신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는, 대종상인가? 어쨌든 그게 저의 첫 경험이었고 그때 충격은 아주 생생했었죠. 남궁원 아저씨가 막 노래 이상한 노래 부르고 뭐 막 이런 거 사랑 뭐 이러면서 막 피아노 치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후지다 뭐 이러면서도 하여튼 그 너무너무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멀리 있어
벽의 질감이 참 독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벽을 이렇게 회칠한 벽 같은데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 하녀가 사는 방과 그다음에 그 주인집 아저씨가 사는 그 피아노 연습을 하는 공간이 그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테라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안의 공간 구조 자체를 그 만들어 놓은 게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1층에서 그 부부가 자는 침실 같은 경우는 그 미닫이 유리문으로 마치 이제 그 문을 열면 좀 되게 긴 뭐 어떤 이제 거실 리빙룸 같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여닫이 문을 열면 이제 거기 바로 이제 침대가 딱 보이는 그런 공간이라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 피아노 교사가 이제 대중가요 작곡가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77년도의 화녀가 더 재미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그 시대성보다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저한테 인지가 있는 배우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보면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딱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전체 흐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인물스럽지는 않거든요. 그 영화가 큰 화면에서 극장으로 봤으면 더 좋았겠죠. 피아노를 만지지 마라. 여보, 미쳤니? 뭐 잘못됐어요? 다시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너무해요. 당신도 그만둬. 말해두지만은 쪽지 같은 보내지 말란 말이야. 집에서 통화하는 척을 하셔야죠. 전 아주머니하고 한 자리에서 주무시는 거 보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보? 아니 넌 미쳤니? 글쎄 여보. 알았지. 다시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라. 당신 너무해요. 당신도 그만둬. 참인데. 남궁원 선생님 이렇게 실수로 컵에 있는 사이다를 흘리죠. 그럼 그거를 행주로 쓱 닦은 윤여정 여사가 그 닦은 행주를 다시 유리컵에 짜서 마시라고 주면서 마침내 하룻밤 잔식모인데 거기서 그 남궁원 선생님이 거기서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그 김기현 감독님 대사 톤으로 리액션을 하는 그 시퀀스 정말 압도적이죠. 그 장면은 정말 오마주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비슷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다 장면. 네. 마지막 장면에서 그 와이프가 이제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이제 하이힐이 흘러가서 그걸 주스러 가고 창자 속에 창자를 딱 까자마자 나는 그 더럽고 역겨운 냄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 김기영 영화만이 그 시궁창 냄새 이런 걸 계속 풍겼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그 공허되고 그 용기를 이제 받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한국 영화 달랐다는 기억이 나요. 뭐냐면 그 내가 보기 싫어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당시 한국 영화는 내가 그 어른들이 못 보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는 싫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했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눈을 많이 감게 만들었었고. 뭐 쥐잡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여튼 화면 속에 이렇게 드러내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잡고 있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여주고 특히 여자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드라마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아닌 것들이 이미 영화 속에서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 자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새롭고 충격적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도 했었네, 그것도 한국에서.
옛날 영화를 되게 촌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 그런 것들 했던 사람,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그거는 되게 저한테는 정서적으로 되게 큰 쇼크였었어요. 이야기 자체도 되게 단순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물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과장되고, 근데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분의 독특한 시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식동물 같은 경우를 봐도 초반에 등장하는 그 칠판, 네, 뭐 이렇게 뭐 약간의 무슨 아담과 이브, 설화 같은 걸 제 생각엔 감독님이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기가 그리셨는데 그런 그 자기만의 필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 속에 보면 그 집에 거울에 약간 스테인 글라스 같은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미우니까 안 줄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최초로 미술로 얘기를 진행한다라는 이미 그런 어떤 미술과 이미지로 주제를 대신해서 전하는 영화를 장학년에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뭐 화녀를 보니까 상당한 어떤 그런 그로테스크한 어떤 그 미술 세계가 그 안에서 펼쳐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은 어쨌든 어떤 그런 영화적 유전자들을 이렇게 조금씩 하나 어떤 유전자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빠 내려와요. 왜 이래? 오빠 내려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교도소 철문을 사이에 두고 둘이 마지막에 이렇게 꼭 손을 잡고 싶은데 벽이 가로막혀 있고 그 벽은 곧 사회의 편견이나 또는 통념의 벽일 수도 있고 제도의 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벽들을 사이에 두고 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보면서 아 정말 그 표현 방법이나 장소는 조금 바뀌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공통점을 좀 느끼긴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고려장을 보고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의 아주 추악한 본성들을 아주 진득하게 성찰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놀랐고, 또 이제 몇몇 장면들은 예를 들어서 세트 아니면 뭐 그 과장된 연기 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요, 되게 옛날 영화지만 아주 좀 새로워 보이고 놀라운 데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제 영화 혈앤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여기 작품 그때 이제 호스테스 술집 종업원이었던 그 여자가 우산을 받쳐주면서 두 여자가 이제 거의 의지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도시로 다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질타뿐만이 아니라 결국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국외사회의 한계 그리고 그것이 주는 되게 억압과 위선들에 대해서 까발리면서 여성들끼리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깔아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앞서간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 82에서는 뭐니 해도 나중에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음독을 하고 그 계단을 내려갈 때 이렇게 막 다리를 붙들고 조강지처 옆으로 가겠다고 막 그 남편이 갈 때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붙들고 같이 내려가면서 머리를 그 계단에 쿵쿵쿵쿵 찍고 가는 그게 아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화 시작부터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너무 낯선 영화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장면에서는 진짜 완전히 두 손 들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우 너무 저기 지금도 섬뜩할 정도로 막 도발적으로 그러셨어요. 막 담배 피다가 막 칼 들고 막 쥐약 바꿔치기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좀 너무 악녀로 그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남자는 그 사이에서 그 여자가 공포의 대상이면은 남자는 그것을 이제 공포를 받아들이는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지.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을 그려서 아내한테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막. 남녀 구분은 일단 확실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여자를 애기집으로 환원해서 보는 그리고 남자를 그런 여자의 뭐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시각도 뭐 그런 영화가 여러 편 만들어진다면 참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겠지만 굉장히 신선했고 접하기 힘든 것이었고 그런 시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고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걸 볼 때도 아, 이 사람이 참 또라이다. 자, 어린애들은 훈련 시간이에요. 자, 옳지, 착하지. 자, 어린애 옷을 입고 자, 모자에 자, 턱받이 자, 아 해요. 옳지. 그때 또 90년대 초반에 되게 그 한국에서 유행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컬트라는 단어였는데 그렇게 막 좀 엉성한 것 같고 못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그 김기현 감독의 영화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 김기현 감독님의 영화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대의 흥행 감독이셨잖아요, 김기현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저렇게 개인적인 취향치고도 굉장히 희한한 취향을 가지고 당대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당시 모든 한국 영화들 다 표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김기현 감독 영화만이 그 무엇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또는 한국 사회 이 안에 부패해 갖고 썩어 있는 어떤 냄새들을
김기영 영화만이 그때 풍기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우리 인간의 그